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초대형 투자은행의 핵심인 기업대출 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달 중 출범 예정이던 초대형 투자은행 사업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 비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최영식 금감원장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롯데아울렛 고양점과 이곳에 들어있는 이케아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수도권 서북권역 소비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먼저 영업을 시작한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이달 중 출범 예정인 초대형 투자은행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혁신 기조에 따라 신설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초대형 IB의 핵심인 기업대출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초대형 IB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출범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초대형 IB의 기업 금융 업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초대형 IB를 준비 중인 증권사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보낸 1차 권고안에서 초대형 IB의 신용공여는 결국 은행과 같은 기업 대출 성격인데 이것이 IB 본연의 기능인지 알 수 없다며 업권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시스템 리스크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규모를 자기자본 100%에서 200%까지 늘리는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감독행정보다 산업정책적 고려가 중시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독립민간자문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직접 설치한 것인 만큼 업계에서도 혁신위 권고안의 파급력에 대해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증권사의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과 보증 업무 등을 허용하는 것이 초대형 IB의 핵심인데 금융혁신위의 발표로 이 핵심 사업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초대형 IB 선정에 있어 대주주 적격성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도 함께 심사토록 하겠다며 선정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은행과의 갈등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영구 은행연합 회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초대형 IB의 기업대출 허용은 명분과 실제가 맞지 않다며 사자 보고 소처럼 여물을 먹으라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사업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출범이 미뤄지거나 반쪽짜리 IB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초대형 IB 제도는 애초에 올해 2분기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국무회의 심의지연과 인가서류 초안 반려 등으로 10월 출범으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채용 비리에 대한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와 임직원의 부당 거래 행위 등 52건의 비리 행위가 적발된 바 있는데요. 특히 이번 국감에서 금감원의 채용 비리가 시중은행 등 외부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영식 금감원장이 검찰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 인사팀이 작성한 추천 리스트 명단을 근거로 2016년 우리은행 공채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추천 리스트는 채용 청탁 명단이고 이들이 실제로 합격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 자녀부터 우리 여기 금융감독원의 임원의 자녀 그리고 VIP 고객 자녀는 물론이고 모 대학 부총장, 모 대학 병원 원장, 모 병원 원장 기업 간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분들 전원 최종 합격됐습니다. 심 의원은 금감원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9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금감원의 현실에 대해서는 조직원 전체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어떻게 금감원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빠졌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온 것입니까? 지난 9월 취임한 최응식 금감원장에게는 여야 의원들 모두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최 원장이 취임 후 자체 태스크포스를 통해 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체 TF보다도 오히려 외부의 컨설팅 회사에 완전히 맡겨서 객관적인 어떤 답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을 일단은 권고를 드리고요. 이번 국감이 금감원 정상화에 중책을 맡은 최 원장에게는 개혁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아파트값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건설사들의 재건축 단지 수주 과열이 이슈가 되면서 재건축 단지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인 보유세 인상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49제곱미터 매매 가격은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로 14억 9,520만 원까지 하락했지만 50층 재건축 통과 소식이 전해진 뒤 지난 13일엔 15억 9,48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달 15일 전주 대비 0.04%에서 상승폭을 키워 지난 13일 0.19%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은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한 달간 하락하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값 변동률과 비교해 2배가량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재건축 단지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안 통과나 시공사 선정 이슈 등 사업 진척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는 조짐입니다. 최근 서울 재건축 시장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과 고가의 선물이 제공되는 등 혼탁한 모습입니다. 업계에선 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 처분 인가 등 사업이 한 단계 진척될 때마다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지 못하자 일부에선 다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재산세 60%, 종부세 80%로 돼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식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많이 물릴수록 임대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오늘 롯데아울렛 고양점과 이케아가 프리오픈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오픈한 신세계 스타필드와 거리가 불과 3km밖에 안 돼 유통 빅2의 수도권 서북부 대격돌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롯데아울렛과 이케아 고양점이 오늘 프리오픈했습니다. 지하 1층과 1층에는 롯데아울렛이, 2, 3층에는 이케아가 들어섰습니다. 롯데아울렛 고양점은 가구, 가전 등 리빙 브랜드를 기존 도시명 아울렛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렸고 맛집도 대거 유치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케아라는 또 다른 하나의 유통 매개체를 잘 활용해서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만들고 운영해서 효과를 내고자 합니다. 지하철로 한 정거장, 차량으로 불과 3km 거리에는 지난 8월 말 오픈한 신세계의 스타필드 고양이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스타필드 고양이 롯데아울렛과 이케아 복합 매장을 압도합니다. 스타필드 고양의 영업 면적은 롯데아울렛과 이케아를 합친 면적의 2배가량 됩니다. 하지만 이케아 광명점의 흥행을 고려하면 성패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 상권이 커지면 그만큼 또 이제 뭐 집객이라든지 이런 게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넓어질 수 있으니까 또 스타필드 내에도 이케아랑 또 이렇게
또 중복되는 이제 매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경쟁도 이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이들 쇼핑몰들은 서울 은평구와 일산을 포함한 경기도 고양시를 아우르는 서부권역 소비자들을 겨냥합니다. 반경 3km 이내에 180만 명이 거주하고 30분에 접근 가능한 지역까지 포함하면 총 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초대형 상권입니다. 500만 상권을 잡기 위한 롯데와 신세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국내 주요 금융사의 3분기 실적에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년 3개월 만에 리딩뱅크를 차지한 KB금융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는 26일 KB금융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금융정보업체 YGFN가이드에 따르면 신한금융과 KB금융, 하나금융, 우리은행 등 4대 금융그룹의 3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 평균은 2조 5,27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00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KB금융은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신한금융을 제치고 리딩뱅크의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의 3분기 순이익은 8,3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회사로 편입한 비은행 계열사의 이익이 늘어나고 원화 대출과 순이자 마진이 상승한 덕분입니다. 신한금융은 7,760억 원으로 작년 3분기 대비 7.4%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금융의 올 3분기 순이익은 5,677억 원으로 작년 3분기 실적 대비 21.5%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의 인수합병 효과가 본격 나타난 영향입니다. 우리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3,928억 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지난달 30일부로 시행한 천여 명의 희망퇴직 비용 약 2,900억 원이 반영되면 순이익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금융사들의 3분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것은 대출 성장과 순이자 마진 개선 덕분입니다. 이달 중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4분기 실적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순이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서울경제TV 양은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68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의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산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장기간 근로와 이 열악한 근로 환경, 이런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돼서는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는데요. 안 된다면 행정해석을 폐기해서라도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끝내 근로기준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 수순을 밟아서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초강수를 꺼내든 셈입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이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휴일 근무를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지만 고용노동부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지침을 유지하고 있어서 휴일 근로까지 포함하면 최장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행정해석을 바꾸게 된다면 즉시 일선 산업 현장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는 바로 불법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려는 건가요? 네, 사실 이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기업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보관인데요. 즉 정부가 가진 권한인 행정해석 폐기라는 우회로를 선택해서라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를 사수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줄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G에서 보시듯이 현행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더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각각 8시간 합산하게 된 건데요. 2000년대 정부가 주말 근무를 연장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행정 해석을 내리게 되면서 최장 근로시간인 68시간이 된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주일을 5일로 보느냐 아니면 7일로 보느냐 그 차인데요. 일주일의 개념을 주중 5일로 보게 된다면 나머지 이틀 동안은 16시간의 휴일 근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만약 휴일 근무를 연장 근무 시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행정 해석을 달리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통과 없이도 근로시간을 16시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즉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려주시죠. 네, 현재 국회에서는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자라는 데까지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행 유예기간과 휴일근로 중복 할증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5인 이상에서 49인 이하, 50인 이상에서 299인 이하, 그리고 300인 이상으로 나누기로 했는데요. 여당은 규모가 큰 기업부터 1년, 2년, 3년 순으로 적용하자라는 입장이고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1년, 3년, 5년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받을 영향을 감안해서 여당에 비해 적용 시기를 조금 더 천천히 가져가자라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행 유예기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야는 또 휴일 근무수당 중복 할증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게 되면 휴일 근무를 연장 근무 성격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즉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 두 가지 모두를 중복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휴일 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현행대로 할증 없이 150%만 지급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는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이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반길만 한데요. 기업들은 피해가 상당하다라고 주장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들의 한숨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분명히 좋은 취지일 텐데요.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 이슈까지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실제 제가 만나본 중소기업 대표들은 하나같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중소기업만 망한다며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 근로시간이 줄면 추가 고용에 대한 부담 비용만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중 70%는 8조 6천억 원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또 적은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충해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근로시간 단축 문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다 현명한 방안은 무엇인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현재 뜨거운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 7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8일 국회에서 연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24년 만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날짜는 8일로 사실상 결정됐다며 시간과 동선 등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는 다음 달 1일과 9일로 잡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위해 8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연설한 역대 미국 대통령은 1960년 6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시작으로 린든 존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대통령 등 모두 5명입니다.
과도한 빚을 갚을 수 없어 법원에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20대 청년 파산이 4년 새에 1.5배 증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파산 면책 신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대 파산 신청자는 총 743명으로 2013년 484명에 비해 1.5배 늘어났습니다. 20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자가 매우 증가한 것과 달리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개인 파산과 면책 신청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작년 파산 신청자는 52,310명으로 2013년 58,951명에 비해 9% 감소했습니다. 면책 신청자도 2013년 56,935명에서 작년 5155명으로 11.9% 줄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 등 재정적 고통을 겪는 20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1,506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는 637건으로 2012년 65건에서 지난해 151건, 올 들어 7월까지 8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와 크라우드 펀딩 등 투자 사업을 가장하거나 비상장 주식 매매, 쇼핑몰 운영, 골드바 유통 등 각종 명목으로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은 선제 대응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전자금융사고가 1,5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는 약 80%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는 1,506건으로 이 가운데 50건은 해킹과 디도스, 악성 코드 등 IT 보안 사고, 1,456건은 오류와 장애, 조작 등으로 발생한 IT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전자금융사고가 이처럼 잦은데도 국내 금융회사는 약 80%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금감원의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에서 87개사 중 69개사는 3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3등급은 전자금융 업무와 IT 부문 전반에 걸쳐 즉각적인 시정을 요하는 다양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등급이 79.3%로 가장 비중이 크고 2등급이 16개사 18.4%, 4등급이 2개사 2.3%로 나타났습니다. 1등급과 5등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5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적은 1.3명으로 모든 국가 중 꼴찌에서 세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선 살수차 조작 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농민을 쓰러뜨린 살수차는 수압 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생리대, 마스크 등 의약 외품의 전성분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 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이제 도심에서도 단풍이 알록달록 가을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높은 곳이 많겠는데요. 대신 낮 동안에도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평년 수준을 살짝 밑돌며 종일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안과 제주도로는 또 비 소식도 있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 사이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경상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10도를 웃돌겠고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새벽부터, 경상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 해안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점차 이 밖의 해상으로도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목요일 새벽 비가 그친 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밖의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